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미리 배부했던 활동지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생님 얼굴 멍 때리면서 보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열심히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구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할 준비가 됐나요? 그럼 오늘 수업 열심히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서정갈래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정갈래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죠? 들어본 학생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서정갈래는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서정갈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이응이응이 있는 이라고 했어. 자, 이응이응. 서정갈래 하면 대표적인 하위갈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어요. 자, 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그렇죠. 운율이 있습니다. 자, 리듬감을 나타내는 운율이 있고요. 자, 이것을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압축적 표현이라고 하고 압축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압축됐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죠? 굉장히 긴 내용을 압축한 거죠. 그죠? 즉, 화자의 또는 작가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요약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해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나타내는 문학 양식이다. 자, 얘들아, 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정갈래기 때문에 정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와 운율로 표현한 것이다. 자, 얘들아, 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운율은 아까 배웠고요. 그러면 함축적인 언어는 또 무엇이냐? 자, 함축적인 언어도 약간 아까 압축과 비슷해요.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짧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선생님의 기분이 굉장히 먹구름이에요. 그죠? 이 먹구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나요? 선생님 기분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일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감정이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뭐 외롭고 이런 등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먹구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함축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먹구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독자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 해서 작가는 독자에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하위갈래는 여러분도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시조, 그 다음 민요, 한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현대시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운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운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운율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리듬감이 떠오를 텐데 그렇다면 이 리듬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몬의 음성적인 형식, 그 다음에 음의 강약, 강약이 무엇인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장단, 장단이라고 하는 건 길고 짧음입니다. 그 다음에 고적, 높고 낮음, 그리고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반복 동그라미 할까요? 자, 반복이 운율의 핵심어입니다. 자, 그리고 운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운율, 즉 이것은 삼음보야, 이 작품은 사음보야 라고 알 수 있는 운율을 뭐라고 하냐면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봐도 규칙이 느껴지는 운율을 뭐라고 한다? 외형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 표현에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얘가 꼭 삼음본지 사음본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시 속에서 은근히 리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유롭게 생기는 운율을 뭐라고 하냐면 내재율. 얘가
뚜렷하게 사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리듬감을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건 내재율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형식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을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외형률이죠. 그죠? 자, 외형률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선생님이 이거 사음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일정한 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생기는 운율을 뭐라고 하냐면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그치? 삼음보가 반복되고 사음보가 반복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음보가 반복되는 걸 음보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글자 수가, 앞에는 음보라면 이번엔 글자 수입니다. 자,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됨으로 해서 생기는 운율을 뭐라고 한다?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민요조, 칠호조가 있습니다. 7개의 글자와 5개의 글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리듬감을 형성하면 이건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갔나요? 자, 운율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것들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갔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화자, 청자, 중심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시에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그렇지, 말하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화자라고 하기도 하고 시적 화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에서 말하는 이가 있다면 듣는 대상도 표현될 수 있겠지, 그치? 이 듣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청자라고 얘기합니다. 청자. 시에서 만약에 철수야, 영희야 라고 화자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하늘이요, 땅이요 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그렇다면 요걸 듣는 사람 누굽니까? 얘들아? 철수와 영희, 땅, 하늘이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은 다 뭔데? 청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시 속에서 이야기된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 화자가 주된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바로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죠? 시에서 중심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자가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대상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여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지나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자와 중심 대상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그렇죠. 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말하는 이, 즉 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심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주된 대상은 그렇죠. 당신입니다. 자, 이해가 갔을까요? 자, 방금 우리 화자에 대해서 개념 설명했었잖아. 그지? 이 화자는 노출 유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이걸 표면적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 화자. 화자가 직접 시에 드러나는 경우에요. 어떻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냐면 나 또는 우리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서 직접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김경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안에는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등장하죠.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이, 즉 화자가 되겠죠. 그죠? 이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면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 화자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아요. 단지 시에서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이런 화자를 뭐라고 하냐면 시에 숨어있다라고 해서 이면적인 화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면적인 화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치? 화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잖아. 그치? 이 꽃을, 자, 꽃은 피긴 피는데 다 어떻게 핀다? 그치? 뭔가 흔들리면서 펴.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겁니까, 얘들아? 뭐 비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겠지, 그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비바람 또는 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꽃에게 있어서는 뭔가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 이 화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무엇을 겪으면서 성공을 이뤄내는 겁니까, 얘들아? 그치,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화자를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이면적 화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갔을까요, 얘들아? 이번에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잘 찾아내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와 태도를 잘 잡을 수 있어야지 주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와 태도를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정. 이런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 정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과 관련된 단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그치, 선생님과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죠, 그죠? 기쁘고 그 다음에 즐겁죠,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해줘서 감사한 마음도 들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기쁨, 슬픔, 감사함 이런 것들은 다 정서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대응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이 대응하는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 예찬적이야. 예찬적이잖아, 그치?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칭찬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칭찬하는 그런 태도를 예찬적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예뻐요. 이거 선생님을 지금 예찬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알겠죠? 두 번째, 의지적. 자, 의지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목적, 그치? 뭔가 소망 이런 것들을 두고 굉장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치? 이런 노력하는 과정이 보이면 얘들아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할게, 얘들아. 자,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걸 이루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면 얘들아 의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태도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반성적, 성찰적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루에 대한 반성 또는 뭐 성찰한다라고 얘기하지, 그지? 이런 것들을 반성적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체념적 태도. 내가 체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망을 갖고 있었어, 그지? 그걸 이루지 못해서 뭔가 낙담하고 그리고 단념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체념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달관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뭔가 이 세상 모든 욕망, 그지? 욕망, 그 다음에 번뇌로부터 초월하는 것을 얘기해, 그지?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 지금 딱 생각나기로는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그지? 뭔가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초월한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그지? 이렇게 뭐 욕망, 번뇌 이런 것들로부터 초월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얘들아 뭐라고 한다? 달관적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관조적. 관조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멀리 떨어져 보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막 격정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봄으로써, 관찰함으로써 담담하게 정서를 드러낼 때 관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적, 그치? 그 다음에 낙관적,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를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와 태도 잘 구분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화자의 어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조가 무엇일까? 그치? 어조는 얘들아,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는 특징적인 말투를 말합니다. 말투. 자, 말투를 어조라고 한다. 그럼 말투는 왜 중요할까? 어조가 왜 중요할까? 이 어조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리고 분위기뿐만 아니라 얘들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조의 종류는 이거보다 훨씬 사실 많거든. 대표적인 어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감탄의 형식이나 감탄사 등을 활용해서, 감탄사, 그지? 감탄사 등을 활용해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영탄적인 어조라고 합니다.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 그지? 감탄사가 드러나면 보통 영탄적인 어조인 경우가 많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딱 잘라서 판단하거나 분명한 결정을 드러내. 딱 잘라서 판단하고 분명하게 결정한다고? 이거 뭐 하는 건데, 얘들아? 굉장히 단정 지어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을 해 또는 하지 마 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얘들아? 명령적 어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좀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어조인데, 이거 보통 이별시에 많이 등장하는 어조입니다. 뭐냐면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정서를 나타내는 어조를 뭐라고 하냐면, 힌트. 자, 선생님 세대에 쿨이라고 하는 혼성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노래의 제목입니다. 애상적, 그지? 애상, 그죠? 이 애상적 어조는 얘들아 뭔가 슬픔을 나타낼 때, 그지?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정서를 드러낼 때 애상적 어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자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격렬하게 표현합니다. 격렬하게 표현한다. 격정적 어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요거 말고 더 있지만 요 정도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자, 오라. 이 강변으로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어조가 될 수 있어, 얘들아? 명령적 어조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우리는 하나 만나야 할 핏줄이다. 마침내 손잡을 그날을 기다린다. 뭔가 남북의 분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우리 한 핏줄이야, 그죠? 만날 순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끊어진 허리, 동광이나 세월들 씻은 듯이 나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 그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이 뭔데 지금 낫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뭔가 단정 짓고 있습니다. 자, 너희 주름과 나의 백발도 이 땅이 아름다운 꽃이 되리라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통일이 되면은 이런 주름, 백발 이런 것들이 다 꽃이 된다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서서 너를 기다린다 라고 했죠. 그죠? 근데 너라고 하는 건 아마 통일 아닐까 싶은데, 그죠? 내가 지금 이 통일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 얘들아? 뭔가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 굉장히 정말 슬픈 작품이에요.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복의식에서 나온 고복의식과 관련된 작품이거든. 이 고복의식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죽잖아, 그지? 그럼 사람이 죽으면 상주들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람 옷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이런 고복의식과 관련된 작품이 바로 초혼입니다. 그 초혼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뭔데 화자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아주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대표적으로 격정적 어조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갔을까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화자의 어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조 잘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자, 시에서 사용된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평서문으로 말해도 될 것을 굳이 의문문으로 말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녀는 정말 예쁘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그녀는 정말 예쁘지 아니한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예쁜 감정을 어떤 문장을 통해서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그렇지,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 그렇다면 굳이 평서문을 사용하지 않고 의문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무엇하고자 합니까, 얘들아? 강조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그 얼마나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좀 쉽기도 하지만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화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감춰진 진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서로 상반되는 거.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상반되게 표현하는 거. 그치? 반어법이라고 얘기하죠. 반어법.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얘들아?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얘들아,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별의 상황에서 나 지금 님을 보내서 너무 슬퍼요. 슬픔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정말로 눈물 안 흘릴 수 있을까, 얘들아? 아니겠지, 그치? 펑펑 울겠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상반되게,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반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 갔을까요, 얘들아? 다음으로는 무슨 말이 이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경우입니다. 모순. 정말 말이 말 같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모순된 표현 속에서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얘들아, 님은 갔지만은, 자, 얘들아, 님이 갔어. 그죠? 나로부터 멀리 이별을 했어요. 그죠? 그래, 가버렸단 말이지. 그지? 물리적인 거리로 보자면 멀어졌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대. 무슨 말이야?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대. 그럼 님이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말 자체로 뭔데? 모순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 알겠니? 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알겠어? 사랑을 해보면 알 건데, 그치? 사랑하고 이별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그치?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쉽게 못 잊잖아. 그치? 그럼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낸 겁니다. 못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얘들아? 역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어법과 역설법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어법은 말 그대로 이 시적 상황을 상반되게,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경우라면,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말 자체가 뭔데? 모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치법이라고 해. 도치법. 자, 꽃이 지네 한입 한입. 원래 자연스럽게 순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입 한입 꽃이 지네가 더 자연스럽지, 그지? 그리고 가자 미래로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러워? 미래로 가자가 더 자연스럽지, 그지? 어순이 더 자연스러워, 그죠? 그 다음에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라고 했지만, 자, 얘들아, 요거보다는 흰 옷이 붉은 산이 보고 싶어요가 더 자연스럽죠, 그죠? 그 다음에 열렸다 너를 향한 문이 보다는 뭔데? 너를 향한 문이 열렸다가 더 자연스러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어순을 바꿔놨지, 그지? 이로써 뭔데?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문장을 나란히 짝을 맞추어서 배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짝을 맞추어서 배치하는 방법. 즉,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배치하는 방법을 말해. 자, 얘들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문장이 있죠, 그죠? 뭐뭐 하는데 뭐뭐 하고 뭐뭐 하는데 뭐뭐 한다. 그지? 이렇게 문장 구조가 지금 반복돼. 앞뒤의 문장 구조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즉, 뭐뭐은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은 뭐뭐가 뭐뭐하다. 그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지금 비슷하고. 자, 그 다음에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새가 온다. 자, 무엇이 뭐뭐 하면 무엇이 무엇하고 무엇이 뭐뭐 하면 무엇이 뭐뭐 한다. 문장 구조가 앞뒤로 지금 비슷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배치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됐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시의 내용이나 구절을 압축하기 위해서 내용을 줄이거나 빼는 방법이에요. 얘들아, 내용을 줄이거나 뺀다? 다른 말로 뭔데? 얘들아? 생략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레소리가, 바닷소리가, 바퀴소리가, 얘들아, 여기 뒤에 서술어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있어야 할 것을 빼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생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변화법,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할까? 뭔가 불러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돈호법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신이시여, 이게 신을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청사나라고 해서 뭔가 이시여, 그지? 또는 야, 그지? 이런 것들이 붙으면 뭐라고 한다, 얘들아? 돈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보면 동포 여러분, 지금 동포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 그치?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돈호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수능에서는 돈호법이라고 나오기보다는 뭘로 더 많이 나오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선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둘 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해 갔을까요? 잘 이해해두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좀 힘들죠, 그죠? 그래도 집중 잘 하고 있죠, 그죠?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쭉.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에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자,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문답법이라고 얘기해요. 문답법. 묻고 대답한다. 예를 들면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무릉도 원칙 이상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어서 나는 옌가 하노라. 얘라고 하는 여기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무릉도는 여긴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물어보고 답하고 있죠, 그죠?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문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표현하려는 대상을 실제보다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요만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얘들아? 그렇지, 과장법이죠, 그죠? 과장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리운 너를 눈 빠지게 기다렸어, 그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워해.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눈이 빠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정말 그리워서 눈이 빠질 수 있습니까? 띵 하고 빠질 수 있습니까, 얘들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표현 방법을 과장법이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자, 휴가를 다녀왔더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다. 얘들아, 물론 휴가 갔다 오면은 일이 막 있겠죠, 그죠? 많겠죠, 그죠? 이 많은데 이 일이 정말로 산더미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얘들아? 그건 아닌 거지, 그지? 무엇하고 있어, 얘들아? 과장하고 있잖아, 그지?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과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묶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약과 강의 순서로, 약에서 강의 순서로 감정을 확대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걷고, 뛰고, 마침내 날았다. 자, 속도로 보자면 어떤 게 가장 느려요? 걷는 게 느리지, 그지?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나는 거잖아, 그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감정을 확대해서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지? 자, 슬픈 거를 넘어서, 그지? 점점 슬픔이 극대화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층법. 점층적으로 지금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와 대조되는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강에서 약의 순서로 강도를 점점 낮추면서 서술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그죠? 가장 좋은 게 뭔데? 금이고 가장 안 좋은 게 그 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보상이 뭡니까? 동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낮은 강도로 서술하는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갔을까요? 요거 세트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사한 속성의 식구나 상황을 연달아 늘어놓는 방식. 예를 들면 나는 산, 강, 바다, 호수, 들판 등 우리 국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얘들아, 우리 국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산, 강, 바다, 호수, 들판. 이런 대상들을, 국토와 관련된 대상들을 지금 무엇하고 있어, 얘들아?
열거하고 있죠. 그죠? 열거하고 있어요. 하나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거법이라고도 하고 나열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답법, 과장법, 점층법, 정강법, 그 다음 나열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것도 이해했을까요? 얘들아, 이제 거의 다 왔거든.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이 슬라이드에 표현상의 특징 몇 개 있어요, 얘들아? 단 2개밖에 없어요. 이제 2개만 하고 끝낼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 2개가 안 중요하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야겠다. 그지? 아자아자, 화이팅! 자, 그러면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작품의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자,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이 꾀꼬리라고 하는 요 구 자체에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죠? 뒤에는 물론 외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 꾀꼬리 자체에는 요 앞에 있는 구절에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죠?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 쌓인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나 굉장히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죽겠는데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다? 꾀꼬리가 2마리가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암수입니다. 암수. 그치?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이렇게. 근데 너무 정다운 거야. 둘이서 막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감정은 어떨까? 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보자면 선생님 지금 굉장히 외로워요. 지금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 너무 외로운데 봄날이에요. 벚꽃이 확 피잖아. 그지? 나 지금 산책을 가고 싶어요. 어디에? 용지호수에. 그지? 용지호수 보면은 막 벚꽃이 휘날리게 피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봄의 기운을 한가득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용지호수를 막 걷습니다. 걷는데 의도치 않게 내 앞에 지금 암수서로, 그러니까 커플들이 다니면서 막 손을 잡고 막 뽀뽀를 하고 껴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커플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외로운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더 심화시키겠지. 그지? 외롭다 못해 짜증도 나고 분노도 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나의 감정을 더 심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커플이 되는 거고, 이 작품에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얘들아? 꾀꼬리가 되는 거야. 이 꾀꼬리가 뭔데? 나의 감정을 점점점 심화시켜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지. 이해 갔을까요? 자,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꾀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에서 어떤 표현 방법이 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이해 갔을까요? 이 꾀꼬리로 하여금 화자의 감정이 점점 심화되는 거잖아. 그지? 이러한 표현 방법을 객관적 상관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갔을까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거 비슷하지, 그지? 자, 다른 대상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 감정을 돌리는 방법, 이 무엇일까요? 자,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얘들아, 귓돌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귀뚜라미를 의미해요.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를 봤을 때 내가 어여쁘다는 이제 중세에서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얘들아, 예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여쁘다는 과거에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거든. 근데 얘들아, 정말로 귀뚜라미는 자기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길까 안 여길까? 여기지 않겠죠. 그죠? 이 감정은 사실 누구의 감정이야? 그지? 화자의 감정이야. 화자의 감정이 지금 귀뚜라미로 하여금 지금 이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감정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표현상의 특징 모두 몽땅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들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꼭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얘들아, 끝난 줄 알았지, 그지? 선생님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껐었는데 알고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했잖아, 그지?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전에 여기 카메라 있었는데 목에 그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가지고 선생님 목소리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열심히 수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힘내가지고 열심히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아자아자 화이팅! 자, 그러면 비유와 상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렇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선생님은 꽃이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사용한 표현 방법 기억나요? A는 B이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원관념이고 꽃은 선생님의 의미를 보조하는 보조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무슨 표현 방법이다? 그렇지. 은유법이다. 그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을 꽃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서 못 듣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꽃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장미꽃도 있을 수 있고 할미꽃도 있을 수 있고 호박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조금만 좀 참아줍니다. 알겠지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 장미꽃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A는 B이다 라고 은유법 사용해서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보조관념, 이게 원관념이죠, 그죠? 이게 보조관념 1대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자,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얘들아, 추상적인 대상일까요? 선생님은 그냥 관념의 대상일까요? 그죠? 눈에 안 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치?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얘들아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비유는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장미꽃에 비유했잖아. 그치? 장미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속성. 누가 봐도 예뻐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선생님도 장미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요? 그치.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들은 어떤 게 있냐면 직유, 운유, 그 다음에 화류, 의 이런 등등의 비유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배웠죠, 그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유와 차이는 상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을 말합니다. 즉, 아까 전에 선생님은 구체적인 대상인 거잖아. 그치? 근데 요 대상이 원관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이 많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관계가 1대1이 아니라 1대1은 비유잖아. 그치? 이 상징 같은 경우에는 다대1의 구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 원관념은 하나지만 보조관념은 여러 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징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은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상징 안에는 원형적 상징,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창조적 상징 이런 등등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라 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지? 요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상징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 아까 예를 들었는데 비둘기. 얘들아,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얘들아? 그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상적인 평화. 를 상징하죠, 그죠? 비둘기가 있으면 평화를 나타내는 거 같고, 그죠? 자, 그리고 비둘기가 평화 말고 도시에서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얘들아?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날개가 있으니까 어디든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자연을 대표해서 자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원관념은 하나지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해 갈까요? 자, 그리고 십자가. 얘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 얘라 십자가. 보통 뭔데? 희생. 예수의 십자가에서 희생.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추상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국화. 얘라 국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일까? 어디에 국화가 있다라고 하면, 또 흰색 국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 추모. 돌아가셔가지고 추모의 의미.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쓰일까? 고전 시가에서 국화는 지조, 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뭔가 대상에 대한 그런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런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매화도 마찬가지야. 우리 매란국죽이라고 해서 고전 시가에 매화, 난초,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조, 절개를 의미한다는 거. 굽히지 않는 의지와 신념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꽃은 무엇을 상징한다? 보통 아름다움. 자, 이렇게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해가 될까요? 뚜렷한 차이점은 이게 구체적인 대상도 되지만 얘는 먼저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낼 때 쓰이고,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대응이 1대1 대응이라면 얘는 다대일 대응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있다와 그 다음에 없다 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자, 깜짝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운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깜짝 퀴즈. 자,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화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싶을까? 얘들아, 세상은 엄청 아름답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원래 평성으로 나타내면 될 거를 지금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 그죠?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걸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우리 배웠죠, 그죠?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맞췄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 그지? 아우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끌벅적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뭘 수식하고 있어? 소리 없는이라고 해서 아우성 수식하고 있어요,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 있을까? 이 아우성이라고 하니까 막 시끌벅적한 그런 상태인데 소리가 없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그렇지, 역설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역설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동강물이 어느 때 마를 것인가? 자, 해바다 이별의 눈물, 푸른 강물을 더하는 것을. 얘들아,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강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별해서 뚝뚝 흘리는 눈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지? 맨날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은 마르지 않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얘들아? 사람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강물이 막 더해지는 만큼의 눈물이 될까요, 얘들아? 수위를 높이는 만큼의 그런 강물이 될까, 얘들아? 안 되겠지, 그치?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무엇이다? 과장법, 그치? 과장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수위를 더할 만큼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훗날 그대에게 잊었노라, 그지? 자, 잊었노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별의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화자는 대상을 잊었을까, 얘들아? 안 잊었겠지, 그지? 근데 안 잊었음에도 뭔데 잊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속마음과 어떻게 상반되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이럴 때 사용된 표현 방법이 뭐다? 그렇지, 반어법이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 깜짝 퀴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표현 방법 잘 이해가 가나요? 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어요. 서점 갈래 몽땅 중요한 개념들을 배워봤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야겠죠. 그죠? 이 개념들은 1학년 때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까지 쭉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복습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앞으로도 국어 공부 열심히 행복하게 신나게 해봅시다. 안녕, 고생했어요.